이제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저는 동탄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100% 신도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동탄 신도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도 못했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이런 데로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고 메리시나 관련 전문가들로 굉장히 많은 자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오늘 안 나오죠? 박인수 교수님. 오늘 넘어가시나요? 네. 박인수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 아파트의 가장 기본 문제가 닫힌 공간입니다.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들었고, 그러면 특히나 이제 공공주택에서는 열린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아파트는 단지를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내 모든 조경이 들어가고 심지어 요즘에는 수영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지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아파트의 가치를 늘리는데 그 바로 주변 지역, 예를 들어 재개발로 만들어졌다거나 재건축으로 만들어졌다거나 한다면 그 주변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변 지역과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졌고, 이 열린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고요. 동탄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아파트 한국주택 설계도 한번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요. 구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배승만 교수님, 백혜선 연구위원, 전영훈 교수님, 서부수 최강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새로운 마을 개념,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주관과를 형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빅토리에서 이런 계신 분들이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진, 민정선생님, 그리고 여러 경기도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큰 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 올해 개원 민정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최해 주신 우리 김영진 위원님,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도시도시공사의 이현욱 사장님, 또 LH의 김한석 본부장님, 안우성 오늘 함께 해주셨고, 안우성 회장님이시죠. 그다음에 아까 명함을 안 가져가지고 우리 아름다우신 임원 씨, 카드림 씨라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아파트라는 이런 단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주택들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래 윗집 어르신들한테 항상 인사하고, 혹시 눈이 많이 오면 함께 눈을 치고, 또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꽃들도 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 공간에 이 아래 윗 같은 단지 내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래 위층의 층간 소모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또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면서 고독사하는 모습, 그리고 나눔이라든지 배려라든지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파트라는 이 단지가 이 부의 개념 또는 이 계층 간의 갈등, 또 이게 거주목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투기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파트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 주택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기와 갈등이라든지 탐정의 공간을 얼룩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이 기존 아파트 단지 정책에 대한 우리가 반성과 이 심각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정책, 또 아파트라는 개념이 기존의 피해에서 이 마을을 펼칠 수 있는 방법, 또 하악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단지라는 개념이 어디가 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서로 생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해주시게 되면 이현우 의원님하고 김영준 의원하고 함께 저희가 그것을 법안으로 재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함께 좀 대한민국이 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돼가면서 어느 지역은 좀 실질적으로 공동화 형상으로 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좀 들어서야 될지 그런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해안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국토교통위원회 계셔서 도시주택, 교통, 저런 문제에 관해서 정책적인 제안과 입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잘 배우고 있고 오늘 이 토론에도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이고 특히 그 경기 권역에 있는 이원 의원들과 저와 같은 수도권의 경기 권역인데 작은 아파트 단지로부터 대규모 신도시까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또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주택단지 내에서도 사실 같이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같이 하셨던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와주신 우리 LH,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교수님들 각 발표해 주신 프로듀셔 모두들 감사드리고 주신 의견들 잘 모아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공자 합동방안 저희가 항상 꿈꾸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정말 마을이 사라진 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이 다 붕괴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없으면 사실 우주도 안 되고 지방 자체가 어렵습니다. 마을이 있어야 우리 거기에 터하고 살면서 또 우리 동네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 또 나라 이렇게 애국심도 커지고 그 애정을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마을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을 돌려준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정이 되겠습니다. 정주 환경을 보존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 아파트나 이런 주거가 자신의 어떤 거주 목적보다는 어떤 투자 자산으로 있어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사를 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10년, 20년, 한 평생 동안 정주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냥 주거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지고 자존시설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마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을을 서로 탄생을 하고 또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도 뽑히고 지방자치도 활짝 뽑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경기도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의원님과 함께 해주신 내일 준비를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LH구 변창 차장님을 대신해서 공공주택본부 김한섭 상임이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분에 없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통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효리 의원님과 김용기 의원님, 윤정성 의원님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특별한 발표를 해주시기 오신 외부 전문가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변창 사님께서 꼭 참석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진주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100만 원을 지금 짓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LH는 임대와 분양을 앞서서 41만 원의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LH와 국토부는 함께 많은 고민을 지금 지난해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까지 지어온 대로 과거처럼 양적 공부대 실제로 공동주택을 계속 지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고 지금 새로운 방향을 살기 좋은 아파트, 이익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건축 대전을 통해서 지금 첫 디자인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첫 발을 뛰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질책과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면 향후에 지어질 또 다른 100만 원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처음 높은 대한민국의 도시와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역시 공동주택해주신 새 건축사협의회 안우성 회장님의 환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건축사협회 회장 안우성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원욱, 윤정성, 김영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건축사협회는 작년에 강석 교수님이 건축이 바꾼다는 주제로 국제 토론을 개최를 했었고 여러 가지 공공건축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입니다. 건축사의 위상 정립이나 건축사 시험 제도나 또는 이제 이런 공공건축에 대한 개선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아파트에 대한 설계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전국토에 같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다양성 등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좀 다양해지려면 사실은 법이나 도시계획적으로 좀 많이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는 전부 건폐율 30%, 용적률 250% 또는 뭐 2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저희는 해석 설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하고 있는데 저층의 고밀도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안을 하나 내려고 하면 건폐율에 걸리고 또는 정말 타워만 있고 넓은 공지가 있는 아파트가 생기면 어떨까 하면은 높이 제한에 걸리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다양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또 이렇게 생활 SOC나 또는 공동체 주택을 많이 마련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10가지,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 어떤 연구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안이 나와서 또 우리나라 아파트 공공주택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좋은 방안이 나와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 자장을 맡은 영남대 백승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발제자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실제 사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공동체 아파트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영남대 백승만 교수의 도시재생시대의 공동주택 정책, LHI 백기선 연구위원님의 마을로 열리는 공동주택 사회, 중앙대 정용훈 교수님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방향 설정 및 디자인 품격 향상 방안, LH 소호수 공공주택 사업처장님의 사회적 경제주체와 연계한 생활 SOC 임대주택 실증 단지 시범 사례 추진 현황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고 도시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주택 건설 그리고 문화시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정책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글은 프랑스 발레리 줄루주 교수님이 박사 논문으로 아파트 공학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책자에 아주 간편으로 쓰인 글입니다. 글을 보시면은 주택이 유행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을 오래 머물 수 없는 하루 사이 도시로 만들고 있다. 자, 이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파리 부동산 연구원의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하게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 주제로 하셨고요. 그 아파트의 우리 사회의 단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같은 블란트 줄레트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이상한 아파트 공화국.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한국은 땅이 좋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청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인구 밀도가 높고 좁은 땅은 우리나라만 아니죠. 네덜란드, 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층 아파트가 우리나라처럼 단지로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강북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인구 밀도를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진은 2017년 8월에 사진이 찍힌 겁니다. 우리 롯데월드에서 롯데월드 타워에서 송파구의 주거단지를 찍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전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흔한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데 우리는 당연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했나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의 그래프는 지난 30년간의 아파트 값의 상승률입니다.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보면 잠깐 정체기는 있지만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30년 동안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을 보시면은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이미 2002년도에 100% 초과했고요. 수도는 2010년도에 100% 초과하고 현재는 2014년도까지 그 정부에서 11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산 국정지구입니다. 용산 국정구가 2007년에 서울시에서 개발계획 정식했을 때죠. 그 중에서 개발지구 지역 중에서 성원 아파트의 사례를 직접 덕덕방에 가가지고 현재의 시가를 알아봤습니다. 공시시가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2001년도에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한 5배 오른 상황에서 2007년이 개발계획이 발표되자마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정책이 되어 있죠. 사실. 이거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그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히딩 건축하고 외국에서 유명한 UN 스튜디오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당선된 작품입니다. 음마 아파트 재건 추진에는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35층 스카이라인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랜드마크가 되면은 층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공모전을 통해서 50층의 아파트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아파트는 자꾸 고층 공밀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행동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대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도시를 고대도시, 근대도시, 오늘날의 도시, 탈산업의 문화도시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고대도시는 왕도시대고 도시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근대도시는 대부분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는 무발레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도시 성장기고요. 도시 평경기는 대부분 전쟁 이후에 전쟁 동안 건물을 못 짓고 예비군을 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식민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급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공공에서는 민간 개발 중심의 대형 주거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면 철거형 대규모 개발이 되고요. 따라서 획일적인 공동주택이 건설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기,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문화라는 게 상당히 도시에 중요하게 됩니다. 문화의 가치가 단순한 산업품의 가치보다도 더 알파작용하기 때문에 도시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도시 맥락의 공동주택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맥락을 가지고 수박형, 정비형, 소규모 개발을 하게 되고 이때는 민과 간이 협력을 해서 순차적인 도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게 됩니다. 파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파리에도 마찬가지로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파리에도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 특이와 획일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듯이 산업혁명 시대에 파리 오스만 개조 17년 만에 파리의 3분의 1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간의 도시 미화 운동을 정리하여 오늘날의 파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 오스만 시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얘기한 투기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지출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몰수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건설업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토지 공공화 개념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에는 오스만 남작의 모습입니다. 이 오스만 남작이 파리를 3대 1을 이렇게 바꾼 대신에 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밑에 보시면 대로를 만들면서 기존의 주택들을 없애버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파리에서 전쟁 이후,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비군 그동안 파괴된 거 그리고 식민지의 사람들이 파리에 오게 되면서 급한 상황에서 많은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은 파리 오스만 시대에 정비된 곳이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것들은 낙제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파리 시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는 것은 저렇게 기존 시가지에서 단지형으로 블록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밑에 거는 남부 쪽에 파리 시내입니다. 남부 쪽에 고층 건물로 지어진 사례입니다. 이럴 때는 오스만 시대에는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대규모의 재개발을 위해서 도로 사선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래서 사선제도에 의해서 고층 공밀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정치인들이 여기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1967년에 파리 마치라는 잡지에서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리시를 이렇게 20년 내에 다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한 중도파의 정치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파리가 좀 더 미국으로 풀릴 겁니다. 그래서 파리라는 데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파리 외곽의 모습입니다. 파리 외곽의 공동주택단지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아까 건물보다 더 낮으면서도 같은 모습이죠. 파리 외곽의 모습들을 이렇게 공동주택단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대에 들어와서 도시 맥락과 수법성 정리상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공공하고 정부 지방자치 토지 소유 간의 사전협의를 먼저 통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지구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도시를 어떤 기준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에 있어서 오른쪽에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리 도시용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파리 재정비 마스터플랜 계획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외곽 파리 중에 단둘이에 있는 곳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맥락에 맞춘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무엇을 했느냐? 건축학과를 개편했습니다. 예전에 부자학교에서 사회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앞에 보시면은 학교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단일 건축대학들이 만들어졌고요. 거기 단일 건축대학에는 공동주택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가는 무엇을 했느냐? 건축가는 새로운 프로그램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건축가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건 설계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공동주택을 주제로 많은 공모전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는 유럽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까지 확산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게 파리 시내에 지어진 사회 공동주택입니다. 맵시 지역의 사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까 70년대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앞뷰에서 단지 개발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우선 MA 총괄 건축가를 공모전을 통해서 총괄 건축가는 다양한 건축가들한테 다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건물을 짓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이 블록핑의 건물, 한 블록핑의 건물에 3명의 건축가가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블록핑의 건물에서 3가지의 주거 타입을 했습니다. 사회적 통합입니다. 결국은 공공주택과 민간자본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영세민은 구조주택, 서민을 위한 중간 중개인데 그리고 민간자본을 섞어가지고 앞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동들을 믹스해가지고 설계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생주택입니다. 영생주택의 홀이고 저기는 한 주거 유형입니다. 두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급주택들은 더 훌륭하죠. 또 하나 마테나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테나 단지는 공정위에 있는 곳을 대학촌으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공공주택, 대학생들의 공공주택과 그리고 일부 대학 건물들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스터플랜 공모전을 해서 호전박이라는 건축가가 마스터플래너가 돼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중정형을 유지한 채 파편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편형의 건물들을 다 다른 건축가로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한 블럭 안에 4명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현재 거의 완성되고 있는데 이 단지 안에 많은 다양한 건축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역할은 뭔가? 제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있었습니다. 2007년대 우연하게도 슬로바니아 출신의 블라크 교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분은 그때 박사학위에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이 분할이 됐을 때 슬로바니아에서도 공동주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모델을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주거단지하고 서울의 뉴타운 주거단지를 왕식 뉴타운을 비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도 1년은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1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구의 대상은 주민 대상으로 어떻게 새로운 주거단지를 인식하는 거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새로운 이런 주거단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공존합니다. 긍정은 새로운 주거단지니까 아무래도 깨끗함에 대한 선호, 부정은 저렇게 새롭게 만들면서 자기가 살던 마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반면에 서울의 왕십리는 하나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은 이 당시에는 이명박 시장 때 뉴타운을 해서 많은 교수님하고 건축가들이 MA로 해서
다양한 주택을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 여기는 중정형을 제시했고 건물을 9층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마치 유럽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시민들의 공통된 현상은 왜 옆에는 20, 30층인데 우리는 9층이냐. 그게 하나의 의견이고 모든 사람의 의견은 이 땅에서 몇 도를 맞았으니 나는 강남을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블라그 선생님이 결론을 내린 건 한국은 이동성이다. 주거는 거주성이 아니라 이동성이라는 얘기를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현 문화도시에는 도시를 총괄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 도시 재창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스페이스랑 오피스 같은 것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총괄제도가 시에서 지금 정착되고 있고 시 총괄제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시의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가가 할 수 있게 지금 법정을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법이 우선법이기 때문에 도시법 다음에 건축법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 공모전 한 후에 건축가의 각 건물에 대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건물 중에서는 잘된 건물도 한 설계 사무실에 1,800세대 정도를 한 사무실에 하더라고요. 정말 디자인이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보신 대체 규모는 500세대 규모가 8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800세대 한 건축가가 하는 것보다는 500세대를 8명의 건축가가 하는 것들이 디자인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전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계획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의식입니다. 주민의식이 이게 재산의 가치로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어떤 제안도 어떠한 좋은 디자인도 사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선진 도시들, 문화시계 좋은 사람 도시들은 다 이런 협의지구 같은 거 합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그래서 이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공적인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려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LH 공사 연구소의 백혜선 연구원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제가 이런 어려운 주제를 단지에서만으로 공공성과는 공공재 아파트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도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여러분 연재자분들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가볍게 사례로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사례가 어떤 부분에서 시각性줄 수 있는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이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에 나올 단지 사례여서 넘어가고요. 먼저 이런 주제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 사례를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머지 세미나에서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파트 단지는 늘 폐쇄적이고 획일적으로 비판을 하는가? 아파트 단지의 공공화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변 지역사회 열린 아파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공간과 사회적 연계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이런 주제로 관련돼서 세미나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많이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세미나부터 끝나는 다음에 진행되는 건 사실 별로 없고 말은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고 다 그냥 지나가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걸로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비록 큰 그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간단한 사례들인데 이렇게 조그만 사례들로부터 출발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거창한 말들이 아닌 걸 해서 출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백승만 교수님께서 파리를 중심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부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작업했던 자료 중에서 몇 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취합된 유럽 사례들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오스트리아 사례입니다. 제가 제목을 기존 도시공간 구조에 수능하는 저게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걸 제가 적는데 에르츠 헤어백라는 단어여서 이렇게 4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게 왜 기존 도시공간 구조에 수능하는 단지 형태냐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단지인데 이게 전체 원래 기존 도로고 이게 이제 주거지 내에서 얘가 이제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010년에 지어졌고 121세대. 그래서 가변형 구조로 해서 이 정도 6층 정도, 6층에서 4층 정도로 이제 된 단지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까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린 게 이게 이게 원래 잘 안 되나? 하여튼 저 십자가 빨간 거 표시는 데가 원래 기존 도로고 이 옆에 검정색 블럭들이 있는 게 단독주택들이
주거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더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적에는 저희가 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방식으로 해서 블록으로 뭔가 덩어리가 들어가 버리면 막히는 구조가 되니까 이 건축가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파트, 이 주택은 이게 지금 요거가 이 프로젝트인데 이쪽은 이 단독주택에 어울리는 그 동물 형태를 하고 C를 뒤집어 놓는 모양으로 그리고 이쪽은 이쪽과 어울리는 모양을 해서 주거동 블록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택들이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됐는데 이 각각들이 다 1인부터 한 4인 정도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가변형으로 변할 수 있게 해서 유니트를 조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신축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주거민 원래 살던 주거민들의 정착률을 제고를 하고 다양한 거주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개 주택을 이용한 조합을 했는데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유형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하고 쉐어링하우스, 인스턴트형, 바리오로프형 이렇게 로프트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조합이 됐고 예를 들면은 인스턴트형은 1인들이 뭐 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집 같은 거를 배치한 게 이 인스턴트형 주택이고 신혼부부형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이 원베드룸에서 3베드룸까지 쭉 변하는데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가변을 설치해서 방을 올릴 수 있게 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크게 뭐 많은 조치를 하고 나는데 전체 그 단지 배치를 할 적에 단독주택지하고 기존 도심에서의 그 맥락을 생각해서 주거동 블록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족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면을 짜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세미 퍼블릭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했는데 뒤에 발표하시는 데서도 뭐 여러 가지 사회 커뮤니티에 오픈된 뭐 SOC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 조금 이제 스케일이 작기는 하지만 단지 내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세탁실이나 지하실이나 작업 보관대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여기서는 이 화단을 이제 설치한 것처럼 세미 퍼블릭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공장소고 여기가 자기 집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전용 공간을 해서 이 집에 저는 사유물로 많이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는데 이걸 아예 오픈시켜서 하면서 이 여기를 바꾸면서 여기 다니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도 열리고 다시내기도 열리고 그런 식으로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거는 지역에 있는 공원과 연계돼서 배치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이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사례인데 헥스맨이라고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배치도입니다. 근데 배치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 철도가 지나가는 부지예요. 그래서 옆에 철도가 지나가고 이게 여기가 인공공원인데 이렇게 삼각형 생긴 부지에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리 마찬가지로 철도에 대한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철도는 이 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선형으로 쭉 일자형 블록을 하고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니까 이쪽 단지의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걸 소음 차단하기 위해서 선형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공공공원과 연계된 빌라봉들을 16개를 배치를 하는 식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이거 들려진 거는 2005년이고 이 전체 세대수는 554세대 그리고 전체가 지하로 주차장을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전체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치입니다. 이쪽 옆으로가 이제 제일 가운데 동 여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고 이 가운데가 녹색 정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안에가 이제 빌라가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포인터가 잘 안 되는데 이쪽 공원과 면한되는 빌라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를 설계한 건축가들이 다 다른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뭐 똑같은 이렇게 비슷한 모티브로 디자인된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서 16개 연속된 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가 된 것들이 특징이고 제일 특징은 이제 공원도 열려 있고 저쪽은 철로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옥상에서도 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공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닥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경석을 한 거. 그래서 공원 속에 위치한 것 같은 빌라동을 해서 주변 공원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아무런 그런 단지 경계 없이 이동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 철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주택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철로변을 지나가는 그 애를 일자형 선형 주거동으로 배치를 하고 이 투 블럭으로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잘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세대 여기고 이쪽에 한 몇십 미터 정도 이렇게 띄어가지고 다시 또 칼라 파넬을 대가지고 소음 차단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막아서 소음 차단을 해서 디자인적으로 이게 칼라 파넬의 색깔이 계속 다 바뀌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칼라가 컬러풀하게 보이는데 그게 소음 차단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하게 해주고 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적인 네덜란드에서는 벽돌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외관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사례라고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오스트리아 사례인데 협동조합 주택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협동조합 주택을 어떻게 지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르파브리크라고 하는 사례인데 오스트리아에서도 되게 성공적인 대표적인 협동조합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게 99년에 지어졌고 82세대밖에 안 되는 단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가 다 나머지가 다 주거지, 기존 주거지라는 얘기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에 왜 이런 주거지가 지어지게 되냐면 협동조합 주택이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전통이 오래됐고 많이 발달을 했지만 아까 그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원하는 대지를 구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고 지원받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공연 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연극을 하시거나 밴드 하시거나 음악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연 문화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이제 밤에 주로 애들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고 낮에는 애들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가정하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하고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원하가 찾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근데 돈은 별로 없어서 부지층에서 찾다가 여기가 그 화관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그런 이미지상 그 땅값이 안 비싸서 그리고 주거지 안에는 폭파해서 좋지가 않아서 여기가 땅값이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여기 그 사람들이 이사하면은 이 맨 처음에 모였던 세대가 계속해서 수십 차례 회의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고 어떤 식의 집을 원하는지를 모여서 한 다음에 이 집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는 지하에 이제 공연장을 만들고 위에 지상은 다 주택을 형성한 사례인데 이 주황색으로 된 것들이 여기 집입니다. 이게 지금 부지가 워낙 협소해서 여기가 이제 대로변인데 그리고 대로변에 넣어놓으면 여기가 인면밖에 여기만 인면에 접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지하 공연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 공연장으로서 지하 공연장이 있고 상층부에 이런 식의 집들이 쭉 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연못이나 공동부지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워낙 부지가 좁으니까 국민들이 필요한 걸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수영장이나 사우나실 뭐 그런 거를 지하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설치를 한 사례예요. 근데 여기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맨 처음에는 여기가 부지가 땅값이 싸고 이분들이 자기가 집에서 일을 또 하면서 집주 근처 폐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 주변 분들이 집 바로 옆에 공연장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퀄리티가 높은 공연들을 계속해서 해주니까 여기가 그 주변 지역에서 내린 명소가 이름이 있는 게 공연장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년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가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려고 수영장이나 사우나나 그런 거를 소규모로 만들고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성이 생기는 수익 구조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점점 외부에다가 일타공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가 이제 본인들이 협동조합 주택이긴 한데 외국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안전 방식 같은 거가 필요해서 발코니를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안 하고 측면을 유리로 마감을 하고 각도를 이렇게 옆으로 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발코니보다는 조금 넓어지니까 공간 활용도가 이제 넓어지면서 외부에 오픈이 돼버리니까 프라이버시는 약간 소외될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국민들한테 사회적으로 자연적인 안전망이 형성된다 그런 식으로 함께 설계 사례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가 암스테르담에 지어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인데 여기는 1층 공간을 지역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는데 15화 테라인이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1층에 이제 여기가 상가가 여기가 그냥 그 공동 도로이고 여기가 1층 상가 그리고 위에가 주거가 됐을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 옆에 이 주변에 있는 뒤에는 단독주택 지역, 여기가 공동주택지 사이를 관통하게 아무나 다닐 수 있게 오픈을 해놓고 이 전체가 이제 이 주거지 블럭입니다. 그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을 때 여기를 막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1층에 있는 상가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현상 설계를 한 건데 키워드 자체가 이렇게 도시개발, 자연경관 보전, 지역으로 개방성을 전제했을 때 혜택을 내놔봐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돼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시설은 이렇게 뭐 1층에 슈퍼마켓이나 서비스 시설이나 오피스들이 들어가 있고 이 위층에 이제 집들이 들어가서 주거 시설은 900호 정도 들어가서 이제 공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지역에 개방되고 경관을 형성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이제 그 1층은 그렇게 개방됐지만 뒤쪽에 주거 아파트는 주민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층고를 좀 다양하게 해서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공간을 제공해주는 식으로 해서 재택근무나 스튜디오, 여가, 상호시설들을 통합해서 현대인들이 집에서 일하면서도 본인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대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4개 정도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서 뒤에 있는 얘기들하고 이어질 얘기들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티로를 사용해서 어떻게 되셨는지 앞으로 설명드리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교수학부의 김용수라고 하나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좀 약간 규모가 큰 연구원에서 발표했으니까 조금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초에 국가교통체위원회 국토보건보험에 때리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주택은 저희들이 좀 훨씬 일단 일반적보다도 좀 물리적으로나 구성적인 여러 가지가 그런 어떤
보면서 우리 공약상을 쓰셨던 공약상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자. 이런 어떤 정부적 차원에서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뤄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영국청이 맡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걸리다. 법적인 것도 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자들의 것도 걸리고 또 물리적인 디자인의 문제도 걸리고 시기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단지에서 마을로라는 주제로 돼서 제가 이런 연구 흐름은 있지만 그중 아주 일부만 짧게 한 10분 정도 발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지의 단자가 끊어낼 단자 아니겠습니까?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분단할 때 그런 단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톡으로 우리가 통일이 빠를까 단지가 열린 마을이 되는 게 빠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려운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흔한 문제점과 앞으로 봐야 될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점, 그리고 큰 전략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이런 분야를 이제 다루는데요. 사실 몇 가지 이제 신문에 있는 얘기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가 OECD국 중에 평균이 되는 1.1%가 안 되는 한 0.6% 정도의 공공재에 있습니다. 그 0.6%가 약 100만 원 때문에 1.2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아까 100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을 더 짧은 시간에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사실 또 분양주택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임대주택에서 제가 설명드린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한 오늘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 사실 다들 이실 겁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의 평균 유형 등 이런 걸로는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의외로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물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가령 LH만 하더라도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지금 현재 어떤 임대주택 유형들을 개발하고 세분화하고 있는 흐름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실 한국토지공사에서 새로 공급하는 토지는 2011년 기준으로 거의 국가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이제는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구분하는 이외의 사업은 거의 같은 시기점으로 없다. 이 말이 뭘 말하냐면 사실 있는 아파트 단지들 새로 채고쳐고 잘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아까 마스터플랜 새로 투입하고 고쳐가서 써야 되는 시대가 왜 유럽처럼 왔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 또 처장님께서 발표하시겠지만 현재 애소시 투자로 생활용 애소시 즉 지역에 밀착한 작은 공공도서관이나 그런 복지시설들을 이런 주거용 임대주택과 결합하는 어떤 정책들이 지금 급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데 마을이 열리려면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이따 제가 몇 가지 자세한 통계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70% 이상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공급한 시설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좀 닉비 형상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도니까 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이게 정리하다 보면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도시적인 문제도 있고 건축적인 문제도 있지만 간통하고 있는 것은 키워드가 행가라는 점, 단절, 우리가 너무 상품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는 머릿속에 좀 개념적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LH 내부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가들 만나고 심지어 거주자들 아주 방대한 거주자 기준도 하고 또 발주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 아주 두 가지 내용의 핵심 내용만 조금만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이제 사용자, 거주자라는 개념을 중심에 놔야 된다. 또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지역의 성질들을 반영한 획일적인 걸 넘어서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또 인내 공공주택에서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또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공체계 등을 해서 뭔가 좀 통합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편집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굉장히 대규모로 또 투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조사했는데 핵심은 제가 딱 봐서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들어가시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때는 우선순위가 면적이 어떻게 되니 조건이 어떻게 되냐 입지 조건이 어떻게 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가서 이렇게 거주하시고 나서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하면 대답이 이쪽에 보는데 이것과의 관계, 커뮤니티 시설 분야가 교통안전이 이해하고 또 치안 방법이 문제 들어가게 대한 예상합니까?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보니 정말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500세대 가까운 세대를 가지고 공공주택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좀 세대 면적이 너무 좁다. 사실 최소 면적 기준으로 공급하다 보니 그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해 개수가 부족한 것. 또 사실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거나 원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이에 관한 어떤 간단한 돌봄교실이나 또 자기가 좀 교육 이런 걸 전달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이제
또 평등하게는 이 공지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그에 맞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약 70.3%가 인재 시설을 거의 안 쓰고 있다. 이런 정도. 그리고 통합 출퇴근 생활에서 접근 생활이 취약한 문제가 있다. 이 해외, 그래서 이 해외는 어떨까? 그럼 우리 백혜성 박사님께서 아주 상세히 해서 결국 저희도 보면 어떤 열린 관계가 있으면 개인 공간과 공공간 사이에 어떤 조화를 담은 디자인이 필요하고 또 얘들 지역을 사용해, 지역사회에서 열린 어떤 테라스 갖춘 이런 영국 미드스버그의 예처럼 지역을 특성을 관장하는 게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뭔가의 어떤 바꿀 수 있는 내 집 앞의 공간 또 이웃 세상과 소통하는 저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단지 중심과 또 적정에 해당하는 곳에 다양한 방식의 레벨 중에서 그런 최적인 공공공간 구조의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하부가 아까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로 이를 가야 되고 그동안 풍분화가 우리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런 또 단절로부터 소통, 또 지역 맞춤 주거의 시도가 된다. 이게 어느 전문가든 내부 집단이든 거주자든 다 요구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략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 디자인이 필요하고 또 거주자가 원하는 어떤 주거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크게 보면 저희들이 다루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자인, 하나는 주거 서비스 문제, 하나는 제도 개선의 문제입니다. 이제 디자인은 그만 계획 사례들을 봤듯이 100개 사과서 발표가 좀 연결되고 주거 서비스는 이따가 우리 소속시장이 발표할 내용이 저의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게 발표되니까 이것도 헤드라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자인 전략 방향이라는 것은 현재 LH든 사실 SH든 경기도시 공사든 심지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내는 우리나라의 건물주 발표 것을 보면 조 배치계획, 공성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는 굉장히 기술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공간을 쪼개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는 만들 때가 왔다. 왜? 뭐 서구는 다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좀 시팅을 하자. 그래서 한 5가지 구조로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제시하고 또 이걸 발전시켜 나가고 하자는 게 연구의 어떤 큰 축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요 3가지 분야 중에 몇 가지 핵심 했던 사례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공용공간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목동을 얘기해 드리는 책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편곡도 일방향이나 단순한 디자인도 누가 소유할지 몰라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거나 또 적지처는 사생활에 아주 동문에 취약한 노출되거나 그래서 뭐 가칭 이런 그런데 대충 대한 부동산 이름이고요. 여기는 주거 사이에 자기 집 앞을 좀 섞이는 작은 공간이라는 걸 어떤 배려라는 어떤 전략을 반영하거든요. 또 적지척도 굉장히 유니트인데 작은 단위의 어떤 생활 서비스 아까 백혜스랑 여기에 뭐 상가도 있다고 했고 여기 어린이집도 있고 하겠지만 성원을해 보면 이런 공공적 저층부의 적지층을 높이는 어떤 배치 단계 디자인 전략을 쓰자. 가령 생활권역 같은 경우는 이게 주변 도시와 만나는 적정한 지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법에 3m의 완충 녹지, 2m를 띄워서 이렇게 완충 녹지를 두게 돼 있고, 즉 도로는 이제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있는데,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뭐 유럽에 보면 다 이렇게 외부의 어떤 도시의 길이 이렇게 단지 나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생활 기초 건설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됩니다. 그리고 디아리 공사는 주민들이 사실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현재는 법령에 따른 일괄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미리 집어넣고 그래서 안 쓰게 되고 문이 잠기고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상황을 공간의 틀을 마련한 다음에 이 예산을 좀 한 1년 정도 뒤에 집행하면서 주민과 협의한 가운데 코디네이터 등의 어떤 독자적인 체제를 가동하면서 이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천천히 관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공공주택 단지가 임대주택 단지가 왜 크게 쌍막하냐면 어쩔 수 없이 지상 주차장의 어떤 비율 때문에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지하로 우리 서울의 재건축 단지 보면 유한 단지도 지상 녹화되고 지하에 주차가 가지만 사실은 임대 단지가 보면 다 지상 주차장으로 상호합니다. 근데 이 비율을 현재 예산으로는 뭐 통이 없이 지하 모두 시킬 수 있고 일부 친환경화 시키고 레벨 있는 지방에 같은 경우에 잘 직전 레벨 차이를 위해서 레벨을 빼고 그래도 가급적 최대한 가운데 부분을 녹지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전방 디자인 문제 같은 보면 열리는 경제가 가장 큰데요. 이번에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서울의 도시공간 개선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도시계획국에 가서 이제 일종의 선진국 방문 사찰을 했는데 그쪽에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도시를 누가 만드냐? 그럼 기술사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생각하는데
뉴욕의 도시계획국에는 90% 이상의 건축사까지 뜬금난 건축사들이 3차원적으로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집단위기 같은 개념이 아니고 땅따로 기술치가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도시의 건강을 다 보장 도시계획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사실 열린 간지가 되고 또 마을화 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의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일부 한두 동 정도 포인트 전환을 또 레드마크적인 그런 디자인을 또 이런 부분은 특별도시교육 제도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방향 있지 않을까 머리를 만들면서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좀 형평성의 문제로 발코니를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종 규정이나 법령이. 근데 아까 해외 살고 오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휴먼 유니티 짝이죠. 그중에 휴먼 방법주능이 아니라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패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 똑토요 분도 얘기가 있는데 이 하도만 위에 보시면 이 중에서 제가 특히 지역사회 공유 플랫폼을 가해서 좀 이제 주요 개념 저희가 연구에서 제시했던 개념을 보는데요. 일단 또 생활형 애소시 사회적 경제부처에서 시간이 좀 자세히 해주실 것 같아서 근데 헤드라인만 보면 현재 우리가 법령에서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편의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원칙적으로 다시 보자면 단지 연구인데다 국민인데 이런 게 아니고 청년층이냐 신혼부부냐 거주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조합해서 그 단지별로 특화시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이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직할 커뮤니티 제도를 가동하고 또 사회적 경제 활동 플랫폼을 이렇게 마련하는 즉 어떻게 보면 비영리 기관이지만 입주민들이 정말 생존적 차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적 차원의 어떤 활동, 비영리적 민간단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생활형에서 간섭을 높여서 이 임대주택 단지가 그 지역 마을, 지역 그 도시나 그 지역 주변의 주민 지역과 섞일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개방 단계를 조정해서 관련 공공도서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 복지 시설들을 개방적으로 이렇게 단지에 배치하는 어떤 생활 인프라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니까 사실 저희들이 원래 연구 보고서 아마 한 6월 정도 되면 이게 LH에서 공개도 하고 전문가분들께는 참고하시도록 아마 배포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 많은 내용은 그 연구에는 이 어떻게 보면 법제가 사실 모든 걸 맡고 있습니다. 법제가. 뭐 예를 들어 생활경제로 해서 공동주택 배치 몇 항에 보면 어떤 걸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들이 막 있어가지고 과연 그래서 뭐 상가는 주거도가 불리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거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장들이 있어서 이게 아까 뭐 가로형 상가 배치 이런 건 이제 그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국회에서 발표하지만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규정이나 법령적인 틀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비스 부분에서도 들어가야 될 시설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지역주민과 기여한 공공서비스는 여러 유형 중에 행복주택 하나에만 사실 포함되도록 이제 법제가 이 공공주택 훔치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시 관련 건강법, 주택법, 주차장법 많은 법령들이 저희들이 열린 마을이라는 거에는 이제 조금 구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제도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한 7가지 카운터리 범주로 어떤 법제나 규정이 개선 나와있지 않나. 다양한 평면을 섞으려니까 최저주거 기준도 좀 조정해야 되고 전용면적 총량제 같은 방식으로 총합만 맞춰서 정부에 지원되는 같은 평형에서 어긋나면 보조금은 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식의 탄력적인 총량제 면적 평형제를 시행하는 등의 어떤 방안들이 제가 시간상 길게는 말씀드리고 드리지 못하고 도시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그리고 LH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걸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크게 보면 LH 기획본부가 좀 더 내시가 돼야 되고 현재 서비스 방식도 시행령 개정돼서 12월에 발표되는 사전인포 제도에 대한 것도 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나마 제가 알기로 LH에서 디자인 추진단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규정에 따른 어떤 딱딱한 공통적인 감투하고 오히려 특화된 어떤 그 단지에 맞는 설계층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문화 있는 공모제도로 개선돼야 되고 또 사실 이게 제일 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건축도시 통합제가 제가 재생사업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짓는 신규 사업이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재생의 시대가 왔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단위에 무언가를 하거나 할 때는 현행 어떤 많은 규정들이 기술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사나 이런 즉 문화적인 문제적 좀 디자인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초기에 도시를 그리는 단계에서 지금 참여가 안 되는 방식인데 이 부분들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열 수 있는 건축 체계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부처 단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서비스 지금 개정되면서 열렸거든요. 제가 지자체 단위의 공공기관들도 자체적인 어떤 통합적인 전원센터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정책이나 조성 단계, 디자인, 운영에 관한 어떤 법제적인 문제들을 좀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연구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국 저희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까지는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전략, 그리고 주거 서비스 개선의 아주 시행 액션 플랜의 방안들, 그리고 또 많은 우수한 건축가, 공공건축가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참여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 그리고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주하는 독재 개정과 또 컨트롤 타워의 개념의 어떤 기구의 어떤 도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총합돼야 저희들이 정말 열린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H 공공주택사업처장 서우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생활 리소시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유영국 의원님, 그리고 김준현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발표해주신 전영훈 교수님이 큰 방향을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좀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파트 공동체 개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형성, 그에 이어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향, 실천 단계, 적용 문화, 강원과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아파트 공동체란 주거단지라는 공간적 장소를 매개체로 공유하면서 입주민, 지역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과 공동생활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공동의식과 주거단지의 애착심을 가진 사회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수용하는 물리적 공간인 하드웨어와 운영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두 가지를 연결하는 운영 체계인 인터페이스가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공동체 형성에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물리적인 계획 기준은 첫째, 일상적인 접촉 피해 증대, 둘째, 이용의 접근 용성, 셋째,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넷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에서 살펴본 공동체 형성 조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의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 공간의 구조화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시 속의 섬처럼 형성되어 왔고 폐쇄적 단지 구조로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개인 대 개인, 공공 대 개인의 접촉 피해가 적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 내부 지향적 단지에서 지역시설로서의 역할과 접촉 생생의 가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공간 관련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구성으로 성격이 모호해지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 부재와 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의 통합체계가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 공간 구성,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발굴, 그리고 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의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원결적 주거 공간으로 이웃관계 형성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위 세대 내 필수 기능과 공유 기능으로 구분하고 공유 공간은 상호 보완적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제2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단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단지 중심으로 지역사회 계획에 미역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 속의 주택, 다양성을 갖춘 도시 가구분산 등 지역 주변과 연계된 지역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개별세대 중시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적인 생활 강조로 이웃 간 관계 형성이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커뮤니티, 주거 환경을 중시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단순 사는 집에서 복합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겠습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생산, 소비,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도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임대주택, 공동체가 살아있는 임대주택,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도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지 커뮤니티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단지로 개념을 확장하겠습니다. 도시 고유의 지역성, 역사성,
가구의 맥락 등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건축자산, 지역과 연계된 단지 구성, 사회적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폐쇄적인 임대주택의 완충녹지, 울타리 등 경계를 제거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생활 리소시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임대주택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대내 관계적 주택에서 단지 내 공유형 주택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침, 식사, 세탁 등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지 내 관계형 주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간과 시설을 공유하고 교육, 사교,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를 배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 경제 종합형 주거 개발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임대주택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순 관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입주민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 육아 및 노인 지원, 가사, 생활 편의, 건강, 여가 지원 등 지자체 및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임대주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입주민 우선 고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망을 갖춘 LH의 120여만 호의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자 한국주택에 사는 A씨가 부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카시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산 경리 임대주택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제시된 실천 전략을 적용한 실증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리소시 임대주택이라는 신주거 유형을 제한합니다. 생활 리소시 임대주택은 입주민, 지역 주민의 개방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사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공유 공간 및 생활 밀착형 시설 확충, 지속 가능한 주거 서비스 제공, 주거 단지 내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활 리소시 공동체 활성화 운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LH, 입주민, 지자체와 지역 주민, 코디네이터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 운영 체계입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예산 위치 및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중량구 신내동 주변이 되겠으며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내 S1 블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3만 제곱미터, 용적률은 187%이며 세대 구성은 행복, 국민, 연구 임대로 총 1216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야광역, 시내역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며 서울 과기대, 서울여대 등이 있어 교육여건도 양호합니다. 다음은 생활 SOC 공간 분류 체계입니다. 관리 지원 등 법적 근무시설 외에 공동체 활동 지원과 생활 편의 등을 위한 소통 참여 공간인 통합 로비,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문화 아지트,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수납 보관 공간인 사계절 계절 창고, 가사 보조 공간인 공용 세탁실 등 생활 밀착형 시설 1692제곱미터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배치 계획입니다. 중심 커뮤니티 가로변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 공공가로 공간을 설치하였고, 주동 교층부에는 지역 연계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통합 주거 서비스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주동 상층부 및 로비에는 입주자 수요에 대응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무대 복리 시설 계획입니다. 공공 가로변에는 지역 편의 시설, 피트니스 센터 등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였고, 지상 1층에는 방과후 돌봄 교실, 작은 도서관 및 문화 아지트 등 단지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동 통합 로비 계획입니다. 주동 세대 구성원 특성을 반영하여 다목적 통합 로비를 계획하였습니다. 101동 104동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보 공유, 회의, 토론 등을 위한 공간을 배치하였고, 102동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통합 로비, 103동은 연구, 국민임대 입주자를 위한 힐링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동 내 공동체 활성화 시설 계획입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 입주자를 위한 친절, 공유형 부대 시설을 제공하여 다목적 맞춤형 커뮤니티 큐브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공용 식당, 세탁실, 커뮤니티 룸, 스터디 룸 등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운영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운영체계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정하는 입주민 주도형과 그리고 주거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형 등으로 나누고 준비 과정에서는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입주 전 입주자 교육 및 서비스 조사를 통해 입주 후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주체의 역할과 비중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입주민 주도형, 사회적 경제 참여형, 자원 순환형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통 참여 모델인 비즈니스 센터, 문화제트, 커뮤니티룸, 통합 로비와 육아 교육 모델인 어린이집,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은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이 가능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지자체 연계 협력사 발굴 유치 등을 위하여 입주민, LH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력 가능 모델입니다. 공동육아망, 마을 활력소, 아파트 마을 공동체 활성화 홍보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지 시설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 개정 건의 사항입니다. 주민공동시설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영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입주 초기부터 사회적 경제 주체의 주민공동시설 공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인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드립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 주체 활동 장려 제도 지원입니다. 생활에서 시 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5년 이상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관리법 개정을 건의드리며 또한 지속 가능한 생활에서 시 주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부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시 임대주택의 사업 모델 개발,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커뮤니티 코디네이터의 육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H는 생활에서 시임대주택 시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주거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생산적 주거 분위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위해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임원 임월식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모입니다. SH공사 서동준 주택복지팀. 경기도시공사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님. 대한건축사협회 홍성용 건축사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김정호 다회협력관입니다. 그럼 우선 참석해주신 토론자들의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시는 분들 내용 잘 들어보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권영 교수님이 해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했던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잘 들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가져왔던 도시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거든요. 오늘 오면서 공동체 아파트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가 지금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저희가 예전에 그런 광고 좀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던 건데 아파트, 집은 to buy, 사는 것이 아니라 to live, 사는 곳이라는 이제 그 거주의 개념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투기의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거주하는 목적으로 주택에 거주한다는 그런 우리의 취지가 많이 좀 해석이 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저도 주부지만 주부를 대상했을 때 왜 아파트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아파트의 생활 편리성이 되게 많죠.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독주택에 살려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거든요. 보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개인 부담으로 해서 다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은 최근에 저희 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기반으로 한 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저희가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문화 공연장도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LH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작점을 문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H가 더욱더 이런 부분들 그동안 건설만 해왔다 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 컴퓨터 부분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지자체와는 어떻게 호흡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서울시 개선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유명한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시설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 간에 소통하느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떠나서 타 단지, 그 다음에 신도시 가면 기성시까지 이런 주민들과 어떻게 이런 공유하는 자리, 장소를 제공할 것인가, 신규 단지에서 이런 발전을 본다면 사실은 그 중간에서 계시는 행동하는 분들, 미션가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촉진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그 지역 주민과 중간에 중요한 방안에는 일단은 접근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파트가 폐쇄성, 공공 분양이나 임대나 이런 걸 떠나서 아파트라는 게 폐쇄성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타 단지 주민이 거기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 주민이 거기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오픈이 있다고 말은 해있어도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인 가로변이 있다면 메인 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스페이스와 함께 공용 공간들이 공유가 되면 접근성, 심리적 편안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로변에 있으면 타단지 주민이 되게 쉽게 접근합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폐쇄가 나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을 안 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제 분양객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지역 주민 또는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이 시설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저희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자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의식이 많이 성숙돼서 저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공공기관에서 유지 관리 운영까지 해야 되는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법정 부대분인 시설 외로 오늘도 우리 LH에서 해주셨지만 주민 편의시설이 다 외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을 그 공간을 지자체와 논의해서 또는 그 지역 단체 이런 것들을 사실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실 때 의논을 해서 그런 용도를 사실 사전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유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논의를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휴직을 하면서 문화센터를 이용해보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다른 타 단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에도 좀 이제 가입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해보고 보니까 정말 이제 개인 운영을 하기에는 또는 이제 다 한계가 있어서 일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미가 될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정말 잘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좀 기여하는 큰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다른 주택가라든지 다른 마을을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세종시에 분당시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저희 마을에서는 연례적인 월별 행사가 벼룩시장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벼룩시장을 월별로 주기적으로 행사가 문화 행사랑도 결합이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명소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원, 확산,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도 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 대표들 간의 협의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단지는 이게 없고 저쪽 단지는 그게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이런 시설들을 협의체 간의 어떤 협약에 따라서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을 가지고 공유해나가면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임대주택 분양은 사실 저희가 세대가 어떻게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임대주택은 저희가 사실은 공급 대상을 정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혼부부인지, 초년생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고령자인지, 아니면 저소득 계층인지 이런 다양한 입주 계층을 염두에 두고 행복주택, 국민임대, 연금임대 각각 다른 타입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주택 평형 타입도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우리 이제 LH나 SH나 경기도시공사나 인천도시공사에서 인허가를 들어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임대주택의 입주
투자가 어떤 분야가 몇 프로 들어가고 어떤 분들이 몇 프로씩 들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대 복리 시설을 기계적으로 법정 부대 시설을 가져올 다 인허가를 받을 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법정 부대 복리 시설도 총량 개념으로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주 계층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선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총량의 개념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 젊은 계층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경로당은 법정 부대 시설이지만 사실은 젊은 층이 들어가는 아파트, 임대 아파트라면 굳이 경로당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이 인근에 또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그 시설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입주계층의 선호도라든지 수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좀 예측을 해서 일단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게 또 공부만 하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유효화가 사실은 저희가 세대를 트렌드를 분석하고 공부했는데 또 유효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DIY 형식으로 다양한 공간들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임대주택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호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호당 단가에 따라서 사실 설계가 되게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혼부부가 살다가 아이를 하나 낳을 수도 있고 둘을 낳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세대의 생애 주기가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임대주택에는 갈아타기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룸에 살다가 친구에 살다가 신혼부부랑 임대주택에 살다가 다자녀 가구로 옮겨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집을 많이 사러 가지 않고서라도 집을 가변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때문에 그런 유연성 때문에 처음부터 가변형으로 공부할 수 없다는 한계는 저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영리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시골 수준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운영 부분을 다 지역 중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다만 시기 수준에서 운영되다 보면 세상감 때문에 사회적 기업도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도시계획이나 주택계획 측면에서 지도 개선이 필요한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분을 좀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명예 청청객회에서 질문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동 주택은 뭐 임대만 얘기해야 될지 그만 얘기해야 될지 사실 지금 더 급한 거는 일단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갖고 있는 제도라든지 판단을 좀 버리고 자유롭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국토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음은 서정준 주택복지처장님.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주택비가 주로 좋아서. 이제 오늘 이 모임의 내용이 이제 아파트에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좀 획기적이지 않은 다양한 이런 아파트를 만들자, 공동주택을 만들자, 이런 큰 주제인 것 같은데, 이 모임에서 이제 공공이 중요한 주체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획기적인 아파트를 좀 만들어 왔는데 공공은 기여를 얼마나 했나 생각하면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획기적인 아파트가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재산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공공도 중요하게 거기다 하나 기여했다 이때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공공이 주도가 돼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뭐 안에 내부 공간들도 다양하게 하자. 그게 공공의 역할을 만든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민간에다가 하게만 하면은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어요. 뭔가 다 충분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공공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공공이 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직 여전히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다가 많이 늘리는 게 어쨌든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주체가 됐든, 오늘 뭐 주로 건축가 중심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나중에 이용될 때까지 생각을 하면 행정,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 조직, 뭐 이런 조직들, 그리고 또 주민들, 이런들의 참여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원들을 써먹는가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이 이때까지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하면서 뭔가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우리 혼자 하는 일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접근 방법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이렇게 시내로 있는 시범사업, 이렇게 집을 잘 지었어요. 공동시설도 많이 만들었고, 지역주민시설도 있고.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 부대공기 시설을 많이 지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요구들이 막 있고 나서 한바탕 뻥창 친 적이 있었는데 짓고 나서 이게 제대로 이용이 안 되니까 걱정을 많이 그런 경험들이 H도 있고 SH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 그럴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걱정입니다. 구청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이제 구청이 딱 이렇게 뭔가 사가는 거, 구청이 와서 뭘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 이거는 아마 공간이 무난하게 갈 거다. 근데 실제로 구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잘 되느냐? 안 그렇잖아요. 한 개 되면 잘 되는 거고, 두 개 되는 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럴 거예요. 이게 구청 후보의 협력, 보통 구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돈 해줄 것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이렇게 결합되는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사회적으로 사회 서비스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쪽에서 사실 뭔가 수요가 있어야지 거기도 장사할 뭔가가 생기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 사회 서비스 체계가 이렇게 좀 바뀌고 그런 데 대해서 국가가 이제 이런 걸 해라라고 돈도 주고 이런 여건이 돼야지 실제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사실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 그림처럼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더 걱정이 더 크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주민공동시설은 커질수록 문제가 커질 게 뻔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죠.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뒤에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아파트가 꼭 시범단지뿐만 아니라 어떤 아파트가 초기에 딱 입주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서먹서먹해서 이렇게 무한강하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커뮤니티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을 어떻게 이용하자 같이 규칙도 정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간을 보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신규로 입주하는 단지에서는 LH든 SH든 아주 표준화된 서비스로 주민들이 모여서 모임을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름을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 서비스 때까지 않고 그런 서비스를 표준화시켜서 모든 단지에 넣는 것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대공기설을 잘 이용할 뿐만 아니라 김차인 대표에서 재밌게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아주 고리적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주우지하지 않는 그런 걸 아파트를 만드는 괜찮은 아파트를 진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파트 이야기하는 날이긴 한데 매입임대주택 이주로 많이 들어가는 저층주거지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어소시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될 진짜 지역인 그런 동네 같아요. 그런 동네에서 매입임대주택이 생활어소시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동네가 진짜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뭐 가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그런 동네가 될 것 같고 그런 동네가 만약에 우리 매입임대를 많이 공급하는 게 저쪽 강서구의 화곡동 같은 데인데 화곡동에다가 그런 매입임대를 갖다 사면서 한 10개만 그 시설 넣으면 동네 여건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LH가 좀 모델도 개발하시고 SH 잘 시키기가 잘 안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LH가 이제 소프트 프로그램까지 관리를 하신다는데 공사가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공사는 이게 이윤을 맞춰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마도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상으로 우리가 세금낸 게 공동체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거를 한다고 해서 소프트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시공사 한국부에서 같은 겁니다. 저희는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약간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새로운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역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 중인 사례, 약간 가정사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의시설 추진 사례로는 신혼부부 중심 단지에는 저희가 육아 중심의 편의시설 위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 204세대 규모로 2018년 5월에 입주한 광교 행복주택의 경우는 공립 유치원 옆에 저희가 위치를 잡았고요. 신혼부부의 단지인데 단지 내 12월인지 공동 육아 나무터 육아 관련 커뮤니티 공간을 좀 복합화했습니다. 영아, 육아, 어린이에 대한 보육 걱정을 좀 해소해서 단지고요. 보육 관련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단지 같은 경우는 의료, 여가 서비스 중심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건데요. 아주대 종합병원에 인접해서 금년 9월에 입주 예정인 광교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는 152세대 규모의 고령자 전용주택입니다. 이건 병원과 연계시켰고 실버복지관을 수원시와 연계해서 임대주택이 복합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의료인 여가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단지 추진을 했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 학교, 학원, 체육, 문화시설 공동주택을 결합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특지 공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광교 신도시 내 에듀타운이라고 이제 택지 계획부터 교육 중심의 특별 계획으로 지정 개발이라고요. 거주자 자녀가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락 개발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교 신도시 내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입주했다고 이제 버려두는 게 아니고 기존 노후 임대단지에는 이제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입주한 완성공도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거주 평가를 완료를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3층 700평의 규모의 복지동을 추가로 건립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입주민의 문화 강좌,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창가게 운영을 위한 마을 협동조합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입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가를 보통 전에는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제가 미래 같은 경우는 그린생활 책임 임차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입주자들의 건강 문화 강좌 등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혹시 프로그램 교정식 지원, 주민협동조합 및 입주민 유성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하는 분양주택 쪽도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게 입주민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좀 결여, 공유공간의 사용 저조, 또 낮은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율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 당시 좀 어느 정도 기대하는 성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주민자치기관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형 분류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업에서 우리 약간 사회적인 배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공동체를 억지로 만든다고 보면 실제로 물리적인 환경을 지시했지만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와 분양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될 수 있다면 상관없다. 다음은 홍성용 건축사님.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계를 보면서 제가 짧게 끊겠습니다. 우선 대한마스터를 편집장 홍성민입니다. 도시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2007년도에 삼성경제보고서에서 스페이스 마케팅의 용어를 제가 만들고 책을 내면서 이제 그 뒤로도 사실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좀 중앙일보에서도 책을 내고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지금 얘기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제가 2009년도 중앙일보에서 냈던 책에 나왔던 소주택이 도시대생들 2001년도에 사실은 했었는데 제가 의뢰를 받고서 발제자를 나섭하다가 제가 토론자로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주제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라는 게 아파트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상계동이나 목동 개발할 때부터 이제 아파트 단지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사실은 했어요. 부산의 망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재까지도 이런 대단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드웨어로만 도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교수님께서 조사하신 것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환경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시면 대답자가 2%밖에 안 돼요. 2,000명이 사는 마을에 2% 정도의 그 설문조사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2% 갖고 사실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느냐?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잉여 시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일단 저소득층 삽니다. 우리가 주민 참여연대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나오는 그 사회운동에서 이 나온 것 중에 뭐냐면 어느 정도 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탑다운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2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자기 아이가 학교를 가도 선생님한테 맡기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를 가장 좋아하는 계층이 맞벌이라든가 저소득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를 케어를 못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이제 뭐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이 사는 저 같은 경우는 분당에 사는데 저도 이제 좀 주민 참여를 해보려고 입주자 대표회에 참석을 했어요. 저희 동대표가 됐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신청하면 바로 되더라고요. 원래 선거를 해야 되는데 관리소장이 그냥 선거에다 치고 사인 동서만 관리소장이 알아서 받아와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했는데 가서 보면은 다 연령층이 80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50대인데 저 혼자 젊은 친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취급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은 공안이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SH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유 공간에 대한 모형물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민간 기업들, 레미안이라든가 자이라든가 얘네들이 분양 상품으로 뭘 만들었냐면요. 2001년, 2002년도에 수용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근데 1년, 2년 이제 입주 딱 들어가서 다 문을 닫습니다. 닫는 이유는 유지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외국은 어떨까? 제가 이제 한 2014년부터 17년까지, 1년부터 14년까지 30개월간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좀 여행을 다녔는데요. 굉장히 영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아파트 공학을 쓴 그 조대인간 분도 왜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학을 테마를 했냐면 전 세계에 이런 아파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아파트는 근로자 주택이라고 해서 60년대, 70년대 그냥 주는 집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을 줬냐면 해외 근로자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입을 하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아파트예요. 가서 보시면 페인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황당, 그러면서 못 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실업의 집중화가 생겨요. 해외 근로자들이 왔을 때 포함 때는 괜찮은데 불황기가 되니까 그 타운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폭동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좀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민간 자본화 돼서 아파트라는 게 상품이 돼서 단일 평면으로 돼서 이게 이제 주권이 됐거든요. 또 보지 않고 집을 사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각이어서 그 논문의 테마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제안이 뭐냐면 만약에 SH공사나 이런 데서 공유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최근에 단독주택지 분천동 같은 데 가시면 빨래방이 기가 막히게 운영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작은 집이 늘어나면서 빨래방이 잘 되는데 그 빨래방이 카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하고 빨래방을 같이 운영하는 회사도 많고요. 거기 이제 서점 기능도 나와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SH공사,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시설을 공사가 직접 하지 마시고 그거를 듣는 사업자한테 임대를 줬으면 좋겠고요. 거꾸로 그 사업자를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셀렉트해서 보통 이제 사업을 3년 정도 하면 BP가 나오거든요. 1년, 2년 갖고는 손해를 봅니다. 3년 정도 되면 BP가 나오고 5년 보장을 해주면 이익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생활력 인큐베이팅 개념으로 해서 차라리 사업자적으로 해주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길어졌는데 짧게 안 되네요. 근데 딱 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지라는 것 자체는 도시의 흐름을 막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로형으로 다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미 이거는 우리보다 똑같은 도시화라든가 산업화를 겪은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일본도 90년대 말에 도입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는 도시 내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가로로 다 쪼개고 공용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체험적인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21세기 공동주택을 이제 KBS에서 프랑스 사례를 기자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기자는 드라마를 듣는 기자라가지고 편집이 한 30분 이상 했더라고요. 근데 잘된 공동주택 사례들을 공부했죠. 저는 건축가이면서 설계해서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적인거하고 소프트는 달라요. 특히 파리의 외곽에 정말 잘 지어진 건물들 거의 사용이 잘 위의적인 거는 결국은 정책을 어떻게 쓰냐. 가난한 사람 올려두면 그 오픈 스페이스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럽에서 외국의 외곽을 보시는 걸 알 수 있고 아마도 발표하신 것들은 대부분 좋은 사례일 거고 나쁜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대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호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곳은 같이 보나 싶은데 마포구 성미산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에 1년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마을에 살고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발제하셨던 분들의 내용 들으면서 저는 딱 그 생각을 들었어요.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있잖아요. 오늘 또 제목도 보면 딱 공공이 선도하는 이러니까 또 그럼 주민은 도대체 뭐하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공공은 저희가 마을 사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도 행정은 어떤 지원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앞서서 나서면 안 된다. 사실 저희 마을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 저희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 마을 사업은 항상 주민들 여러분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이런 사업들, 정책들도 저희 민간에서 다 제안했던 정책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사업도 보면 아파트도 디자인이나 설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간을 가로형으로 하든 광장형으로 하든 연립광장을 하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S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들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단지를 하나씩.
근데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 분양이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 살지는 사실 거의 아파트 설계는 끝난 상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구 구성이 다른 거예요. 설계된 아파트 공장. 이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도 정작 수영장을 이용할 주민은 없는데 수영장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발생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마을 활동가 열심히 하셨던 마을 활동가 몇 분들이 지금 남양주에 별내에 사실 정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미 조합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있고, 이런 과정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우리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조금 씨앗을 봤다고 생각해요. 이제 서울시에서 7년째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뭐를 하냐면 1년에 봄, 가을 2번씩 아파트 광장에서 1박 2일 캠핑을 해요. 자기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요. 1박 2일 동안 그 주차장에 주차도 없게 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1년 차에는 한 15세대 정도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세대 아이들이 보면 이제 얘기를 듣고, 이게 관계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옆집 아이들 우리 집은 왜 엄마 아빠한테 참여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1박 2일 동안 하면서 캠핑하면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공동체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동구에 있는 금호아파트는 여기도 7년 정도 그 아파트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처음 했던 게 이제 아파트 옥상에 옥상 텃밭이에요. 근데 옥상 텃밭 처음에 할 때는 100세대 정도 참여를 하다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채소도 갖고 오고 이렇게 만나시다 보니까 2년 차에는 이분들이 관계가 친해지다 보니까 문화동 동아리를 만들어요. 기타 배우자 이런 거. 또 3년 차에 되니까 또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그 이행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펼친 게 아니고 1년 차에 시작했던 옥상 텃밭 시작해서 지금은 이분들이 또 뭘 하냐면 에너지 절약 캠페인 그 단지 내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공유 카시어링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식 개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언론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 통학로를 막아가지고 주민들 못 가게 하고 이런 사실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단지 내에서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육이 됐든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는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많은 것을 실행하고 계시는 생각하는데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저렇게 마을 사업 하시는 분들 도와야 된다. 도우지 않고는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공이 주도하되 모든 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 토론은 마치고요. 이제 방송계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있으시면 하고요. 바꾸에 없으시면 네, 질문. 우선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이 부분을 아까 이제 공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문단으로 정확하게 쉽게 풀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에서는 지금 공공이 선도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 아니면 공공이 선도를 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31일 날은 경기도청에서 테크노 외부적에서 이런 비슷한 거로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주도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럼 좀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공공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공공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총장이 있으면 반장이 있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반상회를 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고 싶은데 교제를 하고 싶은데, 다시금 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면 젊은 친구들이 거의 주도를 합니다. 이 아파트를. 그러게 되면 뭔가 궁금해서 물어봐도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 서정균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인들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해도 이 아줌마 경찰 불러서 쫓아내.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이런 사람이야. 그럼 전체를 장악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게 너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되면 카페로 나와 그러거든요. 자유롭거든요. 젊은 친구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럼 카페로 가면 그거 당신이 뭔데 물어봐. 윽박지르기 때문에 안 돼요. 노인회관 이거 경로장 없앤다고 벌벌 뻔는 거죠. 경로장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거 하나 넘겨줬으니까 물어보지만,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돌아가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상에 좀 열어서라도 교제 좀 해주세요. 그러면
통장이 일단 어떤 의도된 분이 통장이 됐기 때문에 단상회를 열 수가 없어요. 통장에 가서 우리 단장 만들어주세요 안 하면 저라도 합니다 하더라도 단장이 안 돼요. 통장 몇 명이 알아서 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도하는 것이 특별한 공동체, 또 협력, 새로운 방안 이런 것이 별개의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이 단상회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특정인들만의 공론화장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함께 어우러서 인간미를 느끼고 토의를 하면서 정말 함께 더불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이 단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죠. 모든 거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고 봐요. 빛은 결국은 경제 발전으로 산업화로 빨리 발전했어요. 대신 공공이 보호해야 될 사회를 많이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걸 민간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가 사업화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까지 나온 거죠. 왜냐하면 단지로 만드는 게 가장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도시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근거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단지 민간의 재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의 많은 것들은 공공이 세금을 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이거는 민간 자본이긴 하지만 공공 자본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공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민간의 활동들이 왜 이상하게 되느냐. 저는 그 활동 자체가 분명히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다 바라냐. 거기에는 주민들한테 다른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단 이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자발적인 것을 결국은 보장해주고 사회가 지켜주는 게 우리가 세금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지자체에서 한 분 정도는 참석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네네. 단상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풀려갈 수 있는, 그래야만이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말씀 잘 들었고 조금 다른 제안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파트든 뭐든 중형제 에너지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태양광 패널을 LH인가 GS인 거기서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그 아파트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절대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주민 밑으로 피하지 못할 때는 옥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헬기나 이런 거 사는 건조가 돼 있는데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잔뜩 깔아놓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도 우리가 정신은 못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디자인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에너지는 지금 그 새로운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중력 발전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파트 단지 지하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전주가 필요가 없어지고 자체 발전소를 다 갖게 되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